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52번째로 진행하게 된 책은 바로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신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네, 비디오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선 이 책을 보게 된 거는 저는 우선 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자의 선언, 개인주의자. 아니, 이거 한국같이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 집단주의, 이런 뭐 가족 중심, 이런 우리 과거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좀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뭐로 이런 유니폼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저도 그래서 10대, 20대부터 계속 개인주의자 이런 가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튀거나 이런 좀 이런 주변과 잘 조화하느라 굉장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목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책 모임에서 이 해당 책을 읽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 싶어서 읽게 되었고요. 자, 그럼 우선 책에 대해서 슬슬 한번 썰을 풀어가 볼까요? 인간이란 자신의 선호, 자기가 살아온 방법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게다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성격조차 타고난 요소, 즉 유전자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해줘요. 그 바탕 위에 인간관계, 일, 독서 등을 통해 쌓아온 직관적 경험들이 결국 나라는 고유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저자 문유석 판사는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인간애가 넘치는 휴머니스트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책을 읽고 나서 그래도 인간애가 넘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인간애가 있으시구나 느꼈습니다.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 법관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어줍지 않은 생각과 고민을 담은 글을 여기저기에 쓰다가 책으로 묻기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저자가 사회에 나와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구나 자기 몫의 아픔은 안고 살고 있더라는 거입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저자 자신의 몫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고요. 어떤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고통만큼은 평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부자도 권력자도 스타도 화려한 겉껍질 속에는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제가 아는 부자, 진짜 돈 있으면 꼭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돈이 있어도 그 돈 자체 때문에 불행이, 그쵸. 그 돈 때문에 이제 몰려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불행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차마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힘드네요. 여기 너무 공개돼 있어갖고. 자, 저자 고민의 출발점은, 왜 한국인, 우리는 불행할까?예요. 그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 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불행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후의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자본주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근대적 의미의 개인을 존중해본 경험 없이 탈근대 운운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모델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상명하복, 집단 우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사, 감정, 취향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곤 했어요. 개인주의란 말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의 가슴에 닿는 좋은 글씨였죠.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앞서 얘기한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수직적 가치관이라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수직적 가치관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획일화, 일원화 되어 있고 한 줄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학벌, 직장, 직위, 사는 동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학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거주 지역도 이제 강남 대 비강남 또 그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게 또 미친 듯이 계속 나는 거 있잖아요. 랭크하는 거. 참 재미가 없지만 그게 현실이네요. 자,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쟁의 피라미드에서 비교적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저자의 관찰이라고 해요. 남 얘기할 거 없이 그분의 직군인 판사들만 봐도 그렇다고 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목전에 둔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중년의 나이에 건강을 해쳐가며 월, 화, 수, 목, 금금금 네, 주말 없이 야근과 특근을 정정했었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기사 딸린 그랜저 관용차가 출퇴근 때 모시러 온다는 것이 전부인데 말이죠.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실제 하는 일, 봉급도 중요하지만 아니 남들 보기 번듯한지 어떤 급신지가 실체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회예요. 외관이 실질을 좌우하는 사회이죠.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이 반복해서 한 말은 의외로 소박한 것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그분 병원에서 그렇게 수술받다가 돌아가셔갖고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가 신해철은 1999년에 이제 1991년에 이게 첫 앨범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의 주관을 굉장히 명백히 드러난 그런 음반을 한번 내게 됐어요. 거기에 돈, 지위, 사회적 돈, 여자,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하며 묻기도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요? 하는 불안감도 솔직히 드러냅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는 사회에서 남과 다른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보다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에 따르면 심리학계의 실증적 연구 결과 문화에 따른 국가별 행복도는 극심한 대조를 이루어요. 북유럽, 서유럽, 북미의 행복도가 높은 데 비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행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요. 그 원인을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의 차이로 분석합니다. 행복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행복에 대해서도 최고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최신 연구 결과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넌저시 묻습니다. 최신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행복을 쉽게 설명한 전문가의 책이 있습니다. 서은국 교수, 앞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이 교수님의,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에요. 아직 저도 읽어본 적 없지만 조만간 곧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 교수에 따르면 행복감이란 결국 뇌에서 느끼는 쾌감이에요. 실증적 연구 결과 인간이 행복감을 가장 자주 느끼는 원천은 바로 인간이었어요.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그룹의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사회성이 높은 외향적인 성격이었고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생존과 번식의 가장 필수적인 자원은 동료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활동, 즉 동료 및 이성과 어울리는 활동을 할 때 뇌에서 쾌감이라는 보상을 주며 이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서 교수가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의 메커니즘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성취나 환희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생물체의 기본 메커니즘은 적응 때문인 것이죠. 과학이 알려준 행복은 결국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핵심이에요. 인간 행복의 원천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집단주의 문화가 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에 대해 서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행복의 원천이라 할 인간관계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그 관계의 속성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내가 원치할 때 먹으면 강제로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고 배부른데 내가 이거 왜 먹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거죠. 타인과의 관계가 나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되고 의무와 복종의 위계로 짜이는데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저자는 개천의 용들은 멸종되었는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1980년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당시의 입시제도는 한국 역사상 가장 단순 명쾌한 제도였어요. 오로지 대입 학력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만으로 모든 수험생이 한 줄로 서서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의 입시제도는 그때와는 천양지차예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5년도 대입 전형의 수는 약 900여 개입니다. 서민 계층 자제들에게도 가장 유리한 시스템은 사교육 없는 공교육이에요. 이건 상류층 내지 중산층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노력으로 경쟁하기 힘든 분야의 능력을 자꾸 대입 제도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벌써 신분 이동이 어려운 쇠퇴기의 사회가 되어가는 징표가 아닐까 싶어 저자는 두렵다고 합니다. 저자의 글 개천의 용들은 멸종되는가가 모 매체에 기고된 적이 있었어요. 게재되자마자 놀라울 만큼 반응이 컸다고 해요. 학력고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입시 제도에서 나타난 형평성은 먼저 강력한 사교육 금지가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지금 같은 극심한 사교육 열풍 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소수이지만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교육 수준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강남 지역 고교생들 및 특목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의 학력 격차가 너무 멀어져서 단일 지필고사 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명문대 정원 대부분을 특목고와 강남 지역 학생들이 독점하게 된다고 해요. 이미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는 형식적인 기회균등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 격차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가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빈곤이 되물림되는 사회는 역사가 증명하듯 근본적 기반이 흔들립니다. 모든 곳에 희망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어요.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댓글들을 통해 다양한 처방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공교육 강화, 기회균등 전형 확대, 취업시장에서의 학벌주의 탈피 등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 경쟁에 내몰려야 했던 젊은이들은 노력의 결과가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당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경쟁에서 승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는 말인즉슨 이 경쟁은 패자를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구조죠. 근데 뭐 소위 입시나 취직, 이 관문을 뚫은 사람들도 저도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아주 간신히 먹고 산다고요? 간신히. 뭐 물론 말로만 간신히 먹고 산다 약간 이런다고 하긴 하는데, 아니면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위 뭐 명문대나 대학교를 아예 졸업하지 못했거나 소위 이제 뭐 보통 이제 취업의 문턱을 뚫었다고 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의 문턱을 넘었다는 건데, 아니 그럼 비정규직, 요새 이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요새 약간 그런 상황인데, 참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면 이제 한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한 국가의 국력을 측량하는 그 잣대는 한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못 살고 약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냐. 약간 그게 한 국가의 또 국력이나 그 나라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어디서 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종일 알바하고 1.5평 고시원에 누워 이제 힘없는 하루를 마감하거나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제 백화점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막 사모님한테 모욕당하는 이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각하니까. 네, 문학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숨기고 싶은 속내 깊숙한 것을 파헤쳐 보여주곤 합니다. 문학이 보여주는 인간 세상의 민낯은 전형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충동적이고 불가해하고 모순덩어리인 인간 마음의 꿀틀거림을 묘사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인간 행위를 기술하는 방식에는 문학 이외의 육하 원칙이 지배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두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사건은 결국 인간 내면의 작용인데, 기자들은 주로 외형적 행위와 그 결과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동기는 돈, 욕정, 복수심 등으로 간명하게 유형화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 누구에게 분노하면 되는지 결론부터 알려주기를 성말에게 재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자가 법관으로 일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실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중 상당수는 인과관계도, 동기도, 선악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처럼 몇 문장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냉정한 팩트 집합으로 보이는 신문 기사보다 주관적인 내면 고백 덩어리로 보이는 문학이 실제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을 더 잘 설명해 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작가는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는 한 인간의 심층적 내면 세계를 관찰해서 쓰기 때문이야. 물론 이건 작가가 글을 잘 썼을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재능이 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주의만 해도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의 탐욕과
벽 쌓기로 인하여 실현하기 어려워요. 뭐 이걸 키킹 어웨이드 뭐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어떤 뭐 장하규준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무엇이 사회에 필요한 재능인지 조차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들 중 상당수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극소수의 천재이며 운도 따르는 인간이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질 기회는 늘어나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창업자들이 얘가 될 수 있겠네요. 마크 저커버그, 레리 앨리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레리 페이지죠. 네, 죄송합니다. 부와 권력이 국소수에게 집중되고 인구의 대부분이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게 되면 자본주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1인 1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자기 파괴적인 자본주의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지 모릅니다. 저자가 사적으로 만나보면 큰 기업가들도 별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상식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문제는 기업가 개인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윤창출과 효율성이라는 기업의 논리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윤창출 효율성도 좋은데 저는 이게 이제 그 CEO나 대표가 이제 얼마나 주식 갖고 있게 이제 자기가 그 압력 안에서도 얼마나 선의를 펼칠 수 있느냐, 약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경우로 이제 미국 자포스라는 이런 자포스나 뭐 항상 미국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 사재 털어서 이제 자기 임직원 한 평균 연봉 한 7만 불, 한국 돈은 한 7, 8, 9천만 원 이렇게 딱 줘버리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사람이 7만 5천 달러 이 정도 벌면은 그 이상 벌어도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기업의 절대적 목표는 꼭 이윤 추구가 아니라 물론 이윤 추구에 당연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라 하면 여기서 주주를 보통 1순위에 두는데 주주도 있지만 거의 뭐 임직원, 종업원도 있고 뭐 지역사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기업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자꾸만 한국에서 그걸 기대하는 회사가 있겠죠. 뭐 그 유일한 회장님의 그 유한 양행이라던가 뭐 있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산업혁명 시절 기술 발전에 인한 풍요는 인간들에게 결국 분배되었어요. 비록 그 분배가 균등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이 평화롭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마찬가지로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통 한 워드 분량 한 4페이지 미만으로 대충 이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좋은 내용들 이제 뽑아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판사님께서 자기 이제 케이스들, 사례들을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케이스들도 선별해서 이제 나열한 것도 있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신 것도 있고 해서, 전 굉장히 참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뭐 법관들이 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코피노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여자를 거의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가서 이제 돈으로 여자를 뭐 사서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맺고 이제 아이를 낳아버리고 나서 이제 이제 소위 아버지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라던가 참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 네, 그런 얘기를 책에서 좀 다뤘던데 제가 이게 한 20분 넘어가면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제 지금 한 19분 정도 됐는데요. 한 이 정도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또 봐요. 빠이요.